11월 28일 베이징의 겨울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중남해의 담장 안에서 감지된 정치적 기류는 그보다 더 혹독하고 냉혹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제23차 집단학습을 진행하던 그날 밤 관영 CCTV에 뉴스 연방 화면은 평소와 다름없는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지만 예리한 관찰자들의 시선은 단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바로 회의장 맨 앞줄에 덩그러니 비어 있어야 할 자리, 혹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인물이 사라진 기이한 광경 때문이었습니다. 본래 중국 공산당의 엄격한 의전 서열과 좌석 배치 규칙에 따르면 그 자리는 마싱루이 정치국 위원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회의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갈 때 시청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마싱루이가 아닌 외교부장 왕이었습니다. 왕이는 본래 자신의 서열보다 앞선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싱루이의 모습은 회의장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결석이나 병가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불투명한 정치 시스템 안에서 고위급 인사의 예고 없는 부재, 특히 공식 석상에서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정치적 생명이 끝났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자 조종이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인 발표도 없었고 그 어떤 해명도 없었습니다. 마치 마싱루이라는 인물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이야말로 지금 중남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권력, 암투와 숙청의 피비린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것입니다. 마싱루이는 누구입니까? 그는 단순한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 시대가 가장 선호하는 기술,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얼빈 공업대학 박사 출신으로 중국 항천과학기술그룹의 총재를 역임하며 선저우 우주선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는 우주군 소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중국의 우주 굴기를 상징하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명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보 또한 거침이 없었습니다. 2012년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53세의 마싱루이는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으로 발탁되며 정계에 화려하게 입문했습니다. 그의 승진 속도는 마치 그가 쏘아올린 로켓처럼 가팔랐습니다. 정계 입문 불과 8개월 만에 그는 개혁개방의 심장부인 광둥성 부서기로 낙하산 인사 발령을 받았고 곧이어 광둥성 선전시 당석이라는 요직을 꿰찼습니다. 선전시는 중국 경제의 엔진이자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야망이 투영된 핵심 도시입니다. 이곳에 수장이 된다는 것은 곧 중앙 무대로 진입하는 보증수표를 손에 쥐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광둥성 관료 사회에 30년 관례를 깨고 본토 출신이 아닌 외지인으로서 광둥성 성장 자리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시 정가에서는 마싱루이를 차기 상무위원 후보로 거론하며 그의 앞길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2021년 그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로 부임했을 때 외부의 시선은 엇갈렸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이를 승진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해석했습니다. 신장은 시진핑 주석의 통치 철학이 가장 강력하게 투사되는 곳이자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감한 지역이기에 이곳을 성공적으로 통치한다면 중앙 권력의 핵심부로 진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잔인하게도 정점에서 멈춰섰습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짤막한 속보를 타전했습니다. 마싱루이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직에서 물러나며 별도 임용이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별도 임용이라는 네 글자는 중국 관료 사회에서 가장 모호하고도 위험한 단어입니다. 운이 좋다면 더 높은 자리로의 영전을 의미하지만 운이 나쁘다면 그것은 조사를 받기 위한 격리 수용, 즉 낙마를 의미하는 완곡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해도 마싱루이의 화려한 배경과 실적을 고려할 때 그가 중앙판공청 주임이나 통일전선부장 같은 요직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심지어 21차 당대회에서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하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5개월이 지났고 약속된 별도 임용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5개월 동안 마식루이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간혹 의례적인 행사에 얼굴을 비추며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으나 그것은 단지 배경화면을 채우기 위한 병풍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이미 박탈당한 상태였고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들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8일 정치국 회의에서의 결석은 그가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셈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던 우주군 소장이자 차세대 리더로 꼽히던 그가 왜 하루아침에 깊은 어둠 속으로 추락하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업무상의 과실이나 정책 실패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비밀이 그를 집어삼킨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기록들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은밀한 연결고리들을 파헤쳐야 합니다. 마식루이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중국 공산당 최고 위층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지형의 급격한 변동과 시진핑 주석의 편집증적인 의심, 그리고 피보다 진하다는 혈연 관계조차 무력화시키는 권력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특히 마식루이가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특별한 배경, 즉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의 관계는 이 사건을 단순한 부패 스캔들이 아닌 황실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궁중 암투극으로 격상시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실의 인척, 즉 국구라고 불렀습니다. 황제의 친척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면책 특권이 그에게는 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특별한 관계가 시진핑 주석의 영린을 건드린 것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마식루이라는 인물을 둘러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부패와 권력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해부해 나갈 것입니다. 화려했던 로켓 과학자의 영광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그림자와 그가 쥐고 있던 위험한 비밀들이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추적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관료의 몰락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팔다리는 물론 심장과도 같은 측근들마저 가차없이 도려내는 현대판 황제의 공포 정치를 고발하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마식루이의 빈 의자가 말하고 있는 침묵의 경고, 그것은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라는 섬뜩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정가와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마식루이의 초고속 승진 배경을 두고 그가 펑리 위안 여사와 같은 산둥성 윈청 출신이라는 지연 학연에 기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식루이의 조적은 산둥성, 윈청이지만 정작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흑룡강성, 윈야산의 탄광마을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산둥에서 동북으로 이주한 가난한 광부였고 당시 그들은 맹류자라고 불리며 호구조차 없는 최하층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산둥성이라는 뿌리만 같을 뿐 성장 과정에서 펑리 위안 여사와의 접점은 전혀 없어 보이는 이 흑수저 기술 관료가 어떻게 수많은 산둥 출신 경쟁자들을 제치고 황실의 선택을 받을 구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외가 쪽에 감춰진 족보에 있었습니다. 마식루이 가문과 가까운 내부 소식통의 폭로에 따르면 마식루이의 모친과 펑리 위안 여사의 모친인 리슈잉은 친자매 사이, 즉 이모와 조카 관계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식루이는 펑리 위안 여사의 이종사촌 오빠가 되는 셈이며 시진핑 주석에게는 처사촌 처남이 됩니다. 이 혈연의 고리가 사실이라면 그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그의 파격적인 승진과 면책 특권이 비로소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하지만 혈연만으로는 권력의 정점에 오를 수 없습니다. 독재자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충성심을 증명해야 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더러운 손이 되어 은밀한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마식루이가 시진핑 가문의 핵심 이너서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2016년 선전시 당서기 시절 펑리 위안 가문의 골칫거리였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해준 이른바 신다 자산관리공사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펑리 위안 여사의 제부, 즉 여동생, 펑리 쥐안의 남편인 쉬싱제는 중국 신다
자산관리공사의 고위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신다그룹 산하에는 신다손해보험이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와 부실 경영으로 인해 그룹 전체의 재무, 건전성을 갉아먹는 애물단지였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부실 덩어리를 처분해야만 쉬싱제는 경영 책임을 면하고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선전시의 1인자 마싱루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전시 산하의 국영기업인 선전투자지주공사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선전투자지주가 무려 42억 위안 한화로 약 8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베팅하여 적자투성이인 신다손해보험의 지분을 인수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시장 평가액보다 거의 3배나 부풀려진 가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전시의 국고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고 선전 시민들의 세금은 허공으로 증발했지만 그 대가로 펑리위안의 제부 쉬싱제는 골치 아픈 부실 자산을 털어내고 막대한 현금을 챙기며 화려하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싱루이가 국가의 예산을 사유화하여 황제 가족에게 바친 거액의 조공이자 자신의 출세길을 닫기 위해 지불한 통행료였습니다. 이 거래가 성사된 직후 마싱루이가 받아든 보상은 즉각적이고 확실했습니다. 거래가 마무리된 2016년 말 마싱루이는 선전시 당서기 부임 1년여 만에 광둥성 부성장으로 영전했고 곧이어 성장을 대행하더니 해를 넘기자마자 정식으로 광둥성 성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 30년 만에 깨진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이 시기에 겪었던 대형 참사조차 그의 앞길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 12월 선전시 광명 신구에서는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해 73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실종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국무원 조사 결과 이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 즉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생산안전사고로 규정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최고 책임자는 옷을 벗거나 최소한 직급이 강등되는 문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싱루이는 전 사회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기이하게도 그의 정치적 위상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70명이 넘는 인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의 책임자가 문책은커녕 오히려 영전하여 성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가진 뒷배경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방증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라는 거대한 우산이 그를 덮어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싱루이는 펑리위안 가문의 집사 역할을 자처하며 그들의 사적인 금고를 채워주고 그 대가로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실현했습니다. 그는 시진핑 일가의 흰 장갑이 되어주었고 황실은 그에게 권력이라는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공생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펑리위안의 사촌 오빠이자 충실한 집사였던 그가 왜 갑자기 버림받게 된 것일까요? 그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챙긴 이권의 규모가 황제가 허용한 선을 넘어선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마싱루이의 고향 흑룡강성으로 시선을 돌려 그와 그의 가족이 구축해 놓은 거대한 부패의 성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단순한 뇌물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배신과 탐욕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치적 후광을 등에 업은 권력형 부패는 필연적으로 가족 비즈니스라는 기형적인 괴물을 낳습니다. 마싱루이의 추락과 함께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은 곳은 그의 고향인 흑룡강성, 위야산에 구축된 마씨 일가의 경제, 제국이었습니다. 마싱루이의 친동생 마싱취아는 형의 권력을 담보로 수야산 일대의 석탄 광산부터 첨단 기술, 농업,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에 이르기까지 돈이 되는 모든 이권을 독식해왔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그림자, 시장으로 통했습니다. 과거 그가 지역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사진 한 장은 그의 위세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개 사업가에 불과한 그의 곁에는 펜야산시의 당서기 시장, 인민대표 대회 주임 등
지역의 당정 1인자들이 마치 수행원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일개 상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베이징의 실세 마싱루이의 동생이자 황실의 인척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의 권력이 흔들리자 철옹성 같았던 동생의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수사관들이 마싱 취안의 자택과 비밀, 은신처를 급습했을 때 그 현장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외야산의 호화 저택과 하얼빈 베이징 등에 분산된 그의 비밀 금고에서는 현금 다발이 산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만 무려 3억 위안, 한화로 약 57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7작전을 방불케 하는 전격적인 압수수색이었으며 마싱루이 가문의 자금줄을 끊어버리기 위한 시진핑 지도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마싱루이 가문에 진짜 금고지기는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마싱루이의 아내 룽리입니다. 정보에 따르면 룽리는 이미 지난 7월 5일 마싱루이가 신장 당서기직에서 해임된 직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의해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에게 적용된 혐의는 단순한 뇌물수수가 아닌 천문학적인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와 자금 세탁이었습니다. 룽리는 남편이 긁어모은 검은 돈을 지하 은행 조직망을 통해 홍콩과 싱가포르 그리고 캐나다 등지로 빼돌리는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수사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해외 도피 자산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려 70억에서 80억 위안 한화로 약 1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그녀의 손을 거쳐 국경을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간에는 룽리가 단순히 남편의 돈만 관리한 것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녀가 펑리 위안 여사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총책, 즉 황실의 금고지기 역할을 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싱루이가 펑리 위안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이 맞다면 그의 아내인 룽리가 펑리 위안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구조입니다. 룽리가 구축한 자금 세탁 루트는 펑리 위안 가문의 자산을 해외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통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자금까지 관리해주던 최측근을 시진핑 주석은 왜 이토록 가혹하게 처단하는 것일까요? 중국 공산당의 생리를 아는 사람들은 부패 그 자체가 숙청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합니다. 모든 관료가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는 제거해야 할 정적을 엮어넣기 위한 가장 손쉬운 명분일 뿐입니다. 마싱루이 일가의 천문학적인 부패가 드러난 것은 그들이 부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주던 정치적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친인척이나 다름없는 마싱루이를 쳐내기로 결심한 데에는 돈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협적인 정치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싱루이가 다스리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감지된 위험한 징후들입니다. 마싱루이는 중앙정부의 막대한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신장의 불안정을 고의로 조장하거나 과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구자중, 즉 도적을 키워 자신의 당에는 반 몸값을 높이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싱루이 몰락의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미스터리한 석탄 생산량 데이터와 그 배후의 도살인 군사적 야망을 파헤쳐야 합니다. 마싱루이의 몰락을 경제적 부패로만 해석하는 것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입니다. 베이징의 관측통들이 주목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양구자중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도적을 키워 자신의 쓰임새를 높인다는 뜻으로 변방의 장군들이 조정의 지원을 계속 받아내기 위해 적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고 적당히 남겨두는 고전적인 병법이자 생존 술책입니다. 마싱루이가 통치했던 지난 3년 반 동안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기묘한 데이터들이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바로 석탄 생산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마싱루이 재임 기간 동안 신장의 원탄 생산량은 연간 3억 2천만 톤에서 5억 4천만
톤으로 급증했습니다. 무려 2억 2천만 톤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 막대한 증산량 뒤에는 중앙정부의 거액의 물류 보조금과 특별 지원금이 숨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신장의 민생이 아닌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내부 고발에 따르면 마식루이는 신장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로부터 막대한 유안정비, 즉 치안 유지비를 타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완전히 평화로워지면 중앙의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일부러 불씨를 남겨두거나 위기감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현대판 오삼계처럼 그는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을 자신의 사병 집단처럼 관리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돈과 권력을 흥정하는 독립왕국을 건설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이 가장 경계하는 지방 할거주의이자 사실상의 군벌 행세입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있어 부패한 친척은 용서할 수 있어도 자신의 절대 권력에 도전하는 잠재적 경쟁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마식루이의 신복이자 신장 생산, 건설 병단의 기율검사위원회 서기였던 장신준의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마식루이와 함께 신장으로 파견되어 병단의 내부 감찰을 담당했던 장신준은 지난 11월 근무 중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56세였습니다. 한창일 나이의 고위 관료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급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간에서는 그가 마식루이의 비밀 장부를 관리하다가 입막음을 당했거나 혹은 마식루이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가 제거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장신준의 죽음은 마식루이를 향해 조여오는 포위망의 신호탄이었으며 그가 구축하려던 모래성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또한 마식루이의 몰락은 최근 시진핑 주석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기이한 숙청 작업과 맥을 같이 합니다. 시진핑의 처남인 우룽이 중앙경호국 명단에서 제명되었다는 소문과 시진핑 가문의 묘역, 성역화 작업을 주도했던 산시성 출신 관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 현실은 시진핑 주석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재자는 권력의 정점에 설수록 고립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피부치조차 믿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식루이와 같은 황실의 인척을 본보기로 처단함으로써 그는 당 내부의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을 수 없다는 공포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는 반시진핑 세력의 반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 타격일 수도 있고 혹은 시진핑 스스로가 만든 공포의 감옥에 갇혀 자신의 그림자마저 베어버리는 자해극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식루이 실종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중국 공산당 권력 투쟁의 잔혹한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테크노크라트로서의 능력도 황실과의 혈연 관계도 그리고 그가 쌓아 올린 막대한 부도 시진핑이라는 절대 권력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은 거대한 고기 분쇄기와 같습니다.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적이든 동지든 혹은 가족이든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갈아버립니다. 마식루이가 앉았던 그 빈 의자는 지금도 중남회 회의장에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자는 침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마식루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어쩌면 더 큰 피바람을 예고하는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권력 드라마의 다음 막이 어떻게 펼쳐질지 숨죽여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식루이 사건의 진실과 중국 내부의 심층적인 분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